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이 한 100쪽 정도 분량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 수사는 아예 묵비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아예 조사를 받질 않았고 검찰 조사는 아예 못했고 그런 가운데 사실은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서는 뭐 조지호 경찰청장, 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다 수사를 이제 어느 정도 마쳤기 때문에 이런 걸 중심으로 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또 본인의 어떤 주장을 펼친 거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충분히 내란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가능할까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이름이 네. 110번 이상 나왔잖아요. 그러면 거의 그 공소장은 윤석열 공소장과 다름이 없다. 그런 좀 생각이 들고 검찰이 나중에 얘기를 했죠. 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모르는 관련된 증거 자료, 증언들도 많이 확보하고 있다. 뭐 쟤네들은 모른다. 네. 모르니까 지금 저렇게 어거지 쓰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공소장에는 그러한 증거들도 다 첨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헌법재판소에서 두 번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하면서 주옥 같은 말을 너무나 많이 해놔가지고 네. 검찰에서 조사 안 해도 그것만 가지고도 뭐 일문일답 대면 조사 한 것으로 봐야 될 정도로 많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막 이제 이런 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대면 조사 안 하고도 기소할 거면 뭐대로 이렇게 체포하고 구인장 발부해가면서 강제적인 조사를 하려고 왜 했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충분한 정황적인 증거, 증언들, 자료 화면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기소에는 별 무리 없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전혀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을 대면 조사 검찰이 보안 수사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 추가로 구속 기간을 연장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크게 변할 게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이미 김용현 공소장에 다 나와 있고 네. 곽종근, 이진우 여러 군 지휘관들 진술도 있기 때문에 기소에 뭐 전혀 기소는 이미 했지만 전혀 뭐 이게 문제가 없다. 네. 뭐 이것 때문에 부족한 게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내용 중에 하나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일관되게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는 이거는 경고용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비상계엄이. 사실은 오래 끌 생각도 없었고, 그 다음에 바로 국회 의결에 의해서 해제될 걸 알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실 김용현 전 장관 빼놓고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에 사전 국무회의에 가서 이거는 경고용이다 얘기를 해야 됐을 텐데 사실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최상목 대통령 대행도 자기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경고용이었다라고 하는 주장은 그냥 사후에 만들어진 논리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게 봐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10시 반쯤에 대국민 담화문 했잖아요. 반국가 종북 세력을 처단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랬잖아요. 네. 근데 그 말이 맞지. 그 이후에 내란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고 수사받게 되고 처벌받게 생겼으니까 큰일 났다. 나 내란죄? 사형? 무기징역? 아이고 안 되지. 그러면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약간은 좀 바보스럽게 우리를 좀 포장하자. 네. 그래서 경고 차원이었어요. 국민들에게 알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거죠. 네. 이 말을 진심으로 믿기에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말이 안 되죠. 네. 이거는 굳이 왜 말이 안 되냐를 반박하기보다는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지적 수준이 의심되는 수준의 대화들이다. 네. 이런 게 논리적이라고 과연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근데 이 말이 통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참담해요. 이런 말이 네. 통해요. 일부 극우 지지층 사이에서는 저는 많지는 않고 한 10% 남짓 국민의 유권자 그 정도가 통한다고 보는데 이분이 조금 안타깝죠. 사실은 안타까운 거라고 봐야 되고 근데 왜 말이 안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얘기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네. 판결에도 들어가 있죠. 네. 물 안 나오잖아요. 물 안 나오면 이거 큰일입니다. 네. 전기 종기 안 되고. 끊기잖아요. 네. 경고용으로 단전단수를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소방청장이 지시했잖아요. 시간이 계엄 해제 요구가 바로 됐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지 못한 거지.
그러면 이상민 장관이 소방청장에 전화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전화했었죠. 그냥 하는 척만 해. 그래야 그게 경고용까지 이해가 되는 거죠. 일단 지시가 됐지만 소방청장이 듣고 또 내렸는지 그건 이제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뭐 네. 여러 의견들이 있으니까 어떤 지시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선관위에 또 방첩사랑 정보사랑 갔어요. 이분들이 가서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려서 선관위 직원은 30여 명 정도를 체포해서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경고형이라면 가서 왔다 갔다 하고 나왔어야죠. 이따가 해제가 요구가 결의가 된 다음에 그것도 한참 뒤에서야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물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왜 절 체포하려고 하셨습니까? 포고령 위반이었겠지. 이거는 체포하려고 한 시도 자체는 있었던 거죠. 겁만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실제 포고령이 유지됐으면 체포가 됐겠죠. 시간이 있었으면. 네. 그게 어떻게 경고용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말도 안 이게 되는 얘기예요. 저 사람들 입장은 이런 거잖아요. 의원들을 체포했어? 의원들 끌어냈어? 아니면은 뭐 사살했어? 비상계엄이 뭐 오랫동안 지속이 됐어? 아니잖아. 평온하게 계몽령으로 끝났잖아. 이러니까 내란죄가 아니야 이러는 건데 내란죄는요 추상적인 위험성이에요. 그렇게 국헌을 문란시키고 또한 집단적인 군대 같은 거를 동원을 해가지고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려는 그러한 음모, 행동을 한 것 자체만으로도 내란죄로 처벌 대상이라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한 거 없어도. 아니다. 네. 그래서 내란죄의 성립 요건은 추상적 위험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런 계획을 통해 가지고 헌법기관을 뭐 풍비박산 내려고 한 거, 마비시키려고 한 거, 그러한 우리가 예상, 그러한 계획만 가지고도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어쨌든 우린 바보예요. 그렇게 좀 심신미약으로 네. 이 내란죄 심판을 몰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 심신미약의 전략이다. 아니, 사실은 그때 소주 2병 먹고, 그때 술 먹고 그냥 갑자기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내가 네. 그랬어요.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고성이다 뭐 이런 류의 발언들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 하는 거는 비유하건대 그런 거예요. 어떤 이제 미친광이라고 하면 너무 심신미약으로 보일 것 같으니까 미친광이는 빼고 사회에 불만을 품은 이상한 자가 대형 상가에 인구가 사람이 거기 뭐 다니는 사람이 되게 밀집해 있는 쇼핑객이 네. 거기에 드럼통을 한 10개 가져가서 불을 질러서 드럼통 10개 놓고 종이를 던져서 그중에 하나가 불이 붙었어요. 네. 근데 마침 운이 좋게 근처에 소방서 한 3개 소방서에서 거기에 단체 쇼핑을 가서 저기 네. 불이 하고 끈 거예요. 껐어. 네. 마침 다행히. 이게 그 우연이 없었으면 불이 참사는 나서 없었고. 정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예를 들어서 뭐 그 건물에 10,000명 있었다고 해봐요. 그 정도 기름이면 다 탈 수도 있는 이런 걸 정말 운이 좋게 마침 전전날 스프링클러도 다 정비를 해놨고 네. 그래서 꺼진 거예요. 그래놓고 안 다쳤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랑 똑같다. 그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 다쳤어도 일단 전 국민이 화병을 앓고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당시에 국회에 간 많은 야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몇몇이 이제 과거에 80년을 기억하는 분들은 내가 집에 일찍 못 들어올 수도 있어. 왜냐면 마음속으로는 어디 끌려갈 것까지 걱정을 하면서 국회로 가신 분들도 꽤 있다고요. 네. 당시에. 저희 언론사에서도 며칠 안 들어갈 생각으로 막 짐 다 챙겨가지고 그렇죠. 뭐 이런 분들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계셨으니까. 그런 분들이 심리적인 공포를 이미 느끼고 자기 행동을 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경고성에 겁만 준 겁니까? 사람들이 위협을 느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건 평온을 해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겁만 주는 경고성입니까? 본인 머릿속엔 그런 생각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 현실에 끼친 이 세계, 윤석열의 망상 세계가 아닌 우리가 사는 세계에 끼친 영향이에요. 이거는 그냥 실행됐던 계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헌법재판소도 이 경고용이었다라는 얘기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별로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헌법재판소는 제가 알기로는 사실 딱 한 가지 사실만 확인하면 돼요. 어떤 거요? 당시 10시 23분부터 12월 3일 10시 23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기 위해서 담화문을 읽었는데 이게 혹시 넷플릭스 드라마인지만 확인하면 돼요. 이게 넷플릭스 드라마가 아니었다. 아니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진 그러면은 국회 내 다 되는 행중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네. 넷플릭스가 제6공화국 윤석열 편 요런 드라마였나? 요거 아닌 것만 확인하면 네. 그 CCTV 카메라에 담긴 국회 난입장면 다 있잖아요. 이건 내란죄를 따지기 전에 그냥 무조건 헌법재판소에서는 얘는 그 자리에 두면 안 되겠다. 이게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만 그쵸. 입증이 되면 입증이 되면 그냥 된다. 무조건 이건 탄핵이에요.
알겠습니다. 물론 사법에서 내란죄로 해서 사형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거는 좀 더 꼼꼼한 절차를 필요로 하겠지만 탄핵재판소에서는 이 자가 미친 짓을 했구나, 이렇게 위험한 짓을 했어, 다시 그 자리에 넣는 거는 절대 안 되겠군, 이 판단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것만 한 걸 입증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입증했잖아요. 네, 본인이 확인했다고 비상입법기구, 했으니까. 그렇죠. 비상입법기구라는 쪽지 사본에 대해서 김영현 장관이 계속 얘기하니까. 나 안 했다고. 김용현이 했다고. 근데 대통령이 그다음에 예를 포고령에 대해서도 그냥 아니, 나 안 했다니. 김용현이 했다니까. 놔둬라고 했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김용현이 했어요. 전공의 처단에 대해서 이건 좀 심하지 않나? 라고 했더니 김용현이 그건 계고하는 차원에서 그냥 놔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래서 놔두라고 했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네. 그건 본인이 최종 감수하고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인지 디즈니인지 요것만 확인하고 아니다, 무조건 탄핵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한겨레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김건희 여사도 계엄 계획을 알지 못했다라고 국무위원들한테 말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김건희 여사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었던 것 같아요. 알았으면은 김건희 여사가 그날 피부과 가가지고 3시간 동안 진료를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뭐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은 말리든지 네. 뭔가를 했을 것 같아. 김건희 여사 성격에. 왜냐하면 오늘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미리 알려줬으면 나 와이프한테 연락이 혼나. 맞아,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네. 와이프도 몰랐지, 비서실장도 몰랐지, 수석도 몰랐지, 나 잘했지, 와 이거잖아요 지금. 네. 무슨 아이가 권력놀이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가 알았다라면 비상계엄은 말렸을 것 같다. 그렇게 보세요.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비서실장도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미리 알았으면 나 진짜 말렸을 거라고. 갑자기 나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가서 비상계엄 선포한다고 깜짝 놀랐다고. 그 다음에 말려보니까 소용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몰랐던 것이 정답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몰랐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몰랐을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앞서 그러니까 성형외과 간 것도 알았다면 가진 않았을 것 같고, 뭐 제가 용산에 좀 여사를 잘 알만한 분에게도 물어봤는데 네. 여사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솔직히 본인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물론 그냥 제 추정입니다. 네. 여사의 스타일을 보면 뒤에서는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에서는 남을 윽박지르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업을 하면서 항상 부탁하거나 조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계속 이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노력하는 게 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다른 녹취했던 기자나 네. 이런 기자들과의 통화를 봐도 나중에 그런 게 밝혀져도 사실은 확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분이 어떻게 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늘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용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한 그렇지만 어떤 여사랑 일을 해봤던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이 상황을 이렇게 시정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사가 다 잘 듣는데요.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생각은 완전 딴판이었지만 면전에서는 절대 야 너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꺼져. 네. 이런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스타일로 봤을 때 계엄 같은 것을 시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네. 여사의 스타일이 누구를 뒤에서 이렇게 눈에 안 띄게 억누를 수 있지만 뭐 작업은 할 수 있지만 앞에서 막 누른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건 제가 이제 그냥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김건희 여사는 사전을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 여론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속 기소된 이후에도 기존 주장을 계속 변호인을 통해서 내보이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계속 어쨌든 헌법상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한 거다. 뭐 인명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냐.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건강 상태 안 좋은데 계속 못 봤는데 걱정된다. 그다음에 뭐 미래 청년들, 미래 세대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런 옥중 메시지,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요? 저는 이렇게 제가 이제 예전부터 쭉 윤 대통령을 얘기할 때 이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객관적인 정세 분석이 전혀 안 되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 공부나 뭔가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정도는 예상 못 했어요. 본인이 다 망쳐놓은 거거든요. 네. 청년들을 좌절하게 했고, 사실은 뭐 경제, 민생도 그렇고 다 한데, 본인이 그렇게 당한 것 때문에 이렇다라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거는 객관적인 정세 분석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망상에서
요거는 제가 사회에서 1972년 이후에 처음 본 것 같아요. 태어나신 이후에. 네. 알겠습니다. 나이까지 공개해주시고. 52년 동안 처음 봤어요. 너무 우리가 이 발언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자고요.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좀 약간 너무 에너지 낭비인가요? 네, 그렇게 자꾸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니까 계속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관심을 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는 결국에는 지지층에게 하는 것 같고 청년들 미래 세대 얘기한 거는 서부 지법 침탈했던 사람들 중에 과반수 이상이 20, 30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좀 표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